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성장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신시아 인터뷰 찾아간 인터뷰 한국경제신문 기자 권인상입니다. 최근 2차전지 놓고 투자자분들 참 여러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주식시장에서 또 2차전지가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진짜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전망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한나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 그래도 큰 머리가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인 이 구도입니다. 네. 뒤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뒤로 아예 뒤로 누우려고요. 네. 최근에 오늘 2차전지 오늘만 해도 오늘 이제 촬영일이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 동박도 막 오르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양극재도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2차전지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도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은 버거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었을 때 거의 2022년부터 2025년에 연평균 성장률이 배터리 쪽에서 적어도 34% 이상 나오는데 네. 그러면은 내년 기준 EV/EBITDA로 30배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머릿속에선 그렇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냥 차트로 봤을 때 너무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선버리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위클리는 그냥 거의 데이터를 보여주기식 위클리인데 맞습니다. 저는 투자 전략을 좀 씁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셀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배터리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굉장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계속적인 시각으로 뷰를 나눠보지 않으면은 이게 따라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자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밸류에이션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보시는 거군요.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집중적으로 사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법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 어떤 반사이익으로 수급상 호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선 섹터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한 성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네. 정말 저희 이제 대만, 싱가포르 등등 해외 고객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 해외 기관 고객사분들이 한국에 직접 들어오셔서 거의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잡고 작은 소재 기업부터 장비 기업들까지 전부 다 탐방을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까지도 깊게 스터디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그 과거라고 해봤자 한 1, 2년? 전하고는 분명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장비 업체들이 정말 글로벌리하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좀 더 확인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비중의 큰 시총만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네. 2차전지 자체의 전반적인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이 국내 2차전지 쪽에 관심을 가져서 비중을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미국 IRA 법안의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죠. 그때를 기점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3월에 이제 중국 양회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FOMC 리스크도 좀 있습니다. 우리 3월이 들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전지 투자자로서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이슈가 터지면 아무래도 성장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크게 조정받는 거 아니야 이런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중국 경기가 또 좋아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거는 2차전지주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사실 과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는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 위주로 보았을 때에는 중국 LFP 배터리가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도 중국 공장 위주로 봤었을 때에는 네. EV 공장보다는 전동 공구라든지 ESS 공장 일부를 조금 더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다시 EV 쪽을 또 확대하려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 봤었을 때는 유럽과
미국 쪽에 특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중국 내 테슬라 수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LFP 비중이 높은 뭐 소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소재 기업이나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중국 쪽에서 조금 벗어난 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크로 이슈가 터질 때마다 2차 전지주 주가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기에 의외로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방어를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3월에 FOMC 50bp, 25bp 이야기가 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좀 방어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3월이 참 어려운 해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우선은 인베스터 데이 끝났고요. 네. 그리고 IRA 수혜 이제 개정안 세부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거기에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안 나오더라도 네. 사실은 그 전에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했었다면 네. 오히려 뭐 FOMC든 여러 가지를 방어를 하면서 오히려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급등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인베스터 데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한 주 전만 하더라도 기관 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인베스터 데이 뭐 IRA 이런 이벤트 나오면 대부분 세론 나온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때 이제 레포트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유는 다른 섹터 대비의 매력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금까지의 테슬라 뭐 관련 배터리 데이 때마다 점점점 조정 기간은 짧아지고 다시 상승하는 국면. 그게 바로 성장 산업으로서의 국내 2차 전지를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같다라고 레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정을 조금 받고 올라오는 흐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3월에 어떻게 보면은 섹터적으로 타격을 받을 만한 다른 섹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3월에는 이러한 이슈들을 좀 지나서 그리고 1분기 관련 실적 얘기들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호실적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수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설사 조정이 있더라도 긴 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이슈가 나와서 차익 실현 어떤 욕구가 좀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 투자자로서라면 걱정할 거 없이 그쪽 가면 되는 것이죠. 참 2차 전지만큼 요즘 투자 매력이 못 산 분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그런 주식이 돼버렸어요.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2차 전지 참 이야기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은 이따가 이제 양극재 얘기도 좀 자세히 하고 뭐 동박이나 분리막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 이슈는 이겁니다. 중국의 CATL이 미국의 포드와 손을 잡고 미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한국 2차 전지주에 좀 우려가 되는 것 아니냐, 또 반대로 아니다, 우려가 될 이유가 없다, 중장기 성장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포드가 미국 내 자체 생산 공장을 하면서 기술 라이선스만 이제 CATL 걸 가져오는 구도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곤 있어요. 그래서 우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미국 내로 CATL이 CATL 기술 라이선스를 가져오든 어떻든 LFP 배터리가 적용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완성차 기업들도 값싼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을 테니 중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도가 좀 깨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LFP 기준으로 보았을 때 롱레인지까지 들어오긴 힘듭니다. 물론 롱레인지요. 네, EV 쪽에서 롱레인지 쪽으로는 들어오기는 힘들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게 또 에너지 밀도에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LFP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00와트시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230와트시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 하이니켈 NCM이다 라고 보았을 때 한 260에서 280와트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멀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적용하려는 차종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독식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독식하는 구도가 깨져서 외형 성장이 깨진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은 전혀 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질은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가 가성비가 누가 더 좋은 것이냐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에너지 밀도당 가격을 따지면 NCM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가격이나 부피나 무게 등을 따지면 NCM,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의 매력이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그다음 수요 증가세를 따져도 LFP 배터리는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네. 이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LFP 무시하지 말자. LFP 올라오는 거 간과하지 말자. 이걸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ESS 쪽은 LFP 배터리가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를 하게 될 거예요 라고 세미나를 하고 다녔을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ESS는 LFP는 ESS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여러분. 네. 배터리 저장 장치 ESS에는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 네, 이런 근데 이야기를 놓고. 이제 2년 전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LFP 배터리로는 ESS 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만들 밀도가 수가 낮아서? 없다.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국내 배터리 셀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ESS 쪽에서 테슬라마저도 CATL과 BYD의 LFP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지금 가는 흐름이고, 그렇다면 EV 같은 경우에도 LFP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와주고 주행거리가 나와준다면 굳이 적용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에너지 밀도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부피나 무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원계와 LFP 딱 요렇게 배터리 딱 셀 한 개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 모듈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듈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모듈 안에서 LFP 셀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예요. 네. 안전장치는 딱 20%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원계는 모듈 안에서 셀이 40% 차지해요. 안정장치만 60% 들어가요. 무게랑 부피는 다른 안전장치에서 잡아먹는 것들이 있다. NCM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LFP 같은 경우에는 셀2팩, 셀2바디 얘기가 나온답니다. 네. 셀 대신 모듈 건너뛰고 팩으로 간다든지 셀에서 모듈 팩 다 건너뛰고 바디로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안정장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3원계는 그게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된다면 사실 LFP의 그 무게와 부피를 한 단위로 얘기했을 때와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에 탑재를 시켰을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LFP 배터리가 무게랑 부피에서 크게 불리하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군요. 그렇구나. 테슬라 데이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해주셨는데, 이제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2차 전지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테슬라가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했어요.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사실 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업스트림 쪽을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쓱 지나가기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우선 셀을 내재화한다는 건 저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4680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2025년에 하겠구나 다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양극재 내재화에 대한 부분, 사실 양극재 내재화에 대한 부분은 2020년 배터리 데이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 시장 안에서는 다 사라졌죠. 머릿속에 다 증발이 돼버렸죠.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다음 분기에 시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미국 내 텍사스 50기가와트 공장에서 리튬 정제 시설도 50기가와트를 커버할 수 있는 리튬 정제 시설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양극재 쪽으로는 60기가와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양극재 정제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미 완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운전에 이제 다음 분기부터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아마 텍사스 50기가와트는 100% 내재화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뭐 호재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저희 이제 미국에는 네바다주 100기가와트짜리가 좀 있죠. 그래서 혼자 다 아마 모든 걸 내재화하면서 가긴 힘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계속 기가팩토리 공장을 크게 확대를 해 나갈 텐데 거기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는 안정적인 양극재 조달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서플라이 체인들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내재화를 시켜가는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가 양극재를 내재화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테슬라 밸류체인인 LNF 종목 관련인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산자부에서 야 너네 미국에다가 수출할 때 기술 유출 위험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하이니켈 같은 국가가 보호하는 기술은 수출할 수 없어. 이렇게 제한을 좀 걸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또 테슬라 수주를 또 내놨어요. 근데 또 테슬라는 한편으로 양극재를 내재화한다고 하면 산자부를 포함해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이러다가 또 나라에서 LNF한테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요새 좀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LN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허가가 좀 필요한 부분은 네. NCMA 95%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0%까지는 그래도 허가에 대해서 조금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NCMA 95%는 워낙 소량이 쓰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거의 양극재 쪽에서는 막 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조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테슬라 쪽으로 조금 넘어가 봐서 테슬라 쪽에서 그러면 단일 고객사인데 LNF는 테슬라가 단일 고객사인데 결국에는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은 LNF의 고객사는 이제 또 과거에 저희 LG 에너지 솔루션 수주를 받다가 중간에 끊겼던 것처럼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시운전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내재화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테슬라 데이에서도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중간에 한 소리가 본인들이 이제 공정을 돌려보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공정으로 계속적인 개선을 이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인지가 된다면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같이 뭐 95%대를 코어를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조달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니즈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NCMA 95%는 많은 양이 쓰이지 않습니다. 내재화를 하더라도 뭐 한 80%나 LFP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활물질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양극재를 배제해서 보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있으니 그리고 밸류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 조금 지켜보면서 가자.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극재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서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ER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코프로비엠보다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보고서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비엠이 또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또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아직 그래도 좀 간격을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는 포스코 케미칼이 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간격을 에코프로비엠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미 에코프로비엠이 많이 줄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포스코 케미칼이 왜 이렇게 빠르게 고밸류를 받으면서 올라왔을까라고 본다면 원래 2022년 IRA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LG 에너지 솔루션 단일 고객사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단일 고객사의 양극재를 공급을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내 비중이 적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래서 이 양극재에서 뭐 실적이 실제로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외형 성장이 이제는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소재의 한 부분이었던 음극재를 좀 보시면 음극재는 중국이 천연 의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BTR이 거의 메인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형 성장 거의 없었을 뿐더러 이익률은 계속 감소하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IRA를 기점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의 포인트는 그거죠. 미국 내에서 중국의 공급망을 안 쓰겠다. 탈중국 공급망. 그러면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조달을 받았던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충분히 국내 기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제품 타겟을 하고 있었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하이니켈 쪽은 아니었었고 거의 공급을 받았을 때 거의 60%대 622짜리를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하이니켈도 이제 미국 내에서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이제는 하이니켈 쪽 증설까지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GM하고 직접 JV까지 나오고, 고객사는 LG 엔솔 단일이었는데 수많은 고객사로 지금 SDI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이제 GM과 JV도 있지만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여러 가지 컨택이 있는 곳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있지 않았던 강력한 모멘텀이 고밸류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추가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좀 시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양극재 이야기 나눴는데요. 자, 우리 소재 중에서 다른 소재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연구원님들마다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그 내부 법규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극재랑 분리막 관련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SKI 테크놀로지가 좀 그동안 좀 되게 서운한 주가 흐름을 보였어요. 어떻게 좀 최근 좀 반등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우리 상장할 때만큼 수준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SK온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좀 큰 부분이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SK온이 리스크가 생기는 순간에 SKIT가 같이 연동이 돼버리다 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크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모멘텀만 있어 준다면 좀 반등할 여지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양극재나 뭐 다른 소재들 대비 그렇게 반등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선은 적자를 계속 봤기 때문에 흑자 전환 시기. 흑자 전환 시기를 우선은 2분기, 늦어도 3분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3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적자 폭은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분리막을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1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래서 2분기 때부터는 적자폭이 좀 크게 감소를 하겠죠.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도 노스볼트 수주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듯이 관련한 이제 밸류체인들의 완성차 직접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면은, 적어도 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은 뭐 최근 조금 반등했다 하더라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분명히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음극재나 전해질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꿈은 야, 우리가 그래도 양극재 밸류에이션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기대를 갖는 분들도 계셔요. 어떻게 음극재랑 뭐 전해질도 양극재 정도의 시장 인정을 받으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받으려면 어떤 좀 모습들이 필요할까요? 음극재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실리콘 음극재나 뭐 흑연 음극재인데, 우선은 그 실리콘 음극재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게 된 게 도전제 쪽이죠. 그쵸, 사실 CNT 도전제. 도전제다 보니까 그쪽은 충분히 양극재만큼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고밸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밸류인 상태에서는 뭐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시장인 만큼 추가적인 모멘텀, 그리고 모멘텀을 떠나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왔을 때 새롭게 열릴 시장 규모의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CNT 쪽 도전, 이게 실리콘 음극재 쪽은 아직은 되게 뇌제한 느낌이에요. 네. 저희 뭐 삼성 SDI는 BTR,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대주전자재로 이런 식으로 약간 내재한 느낌이어서 그쪽 고객사가 큰 폭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확대시키지 않는다면은 본인들이 이제 증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동률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양극재만큼 그렇게 Q의 확대가 크게 나오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긴 합니다.
합니다. 고객사가 확대가 막 돼야 이제 되는데 네, 그런 아직까지는 한정이 눈에 있다. 안 보인다는 네네네. 거죠. 근데 작년에는 3개 차종에서 뭐 4개 차종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 좀 크게 확대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뭐 양극재만큼의 퍼포먼스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제 고객사를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가는 이제 독점적인 기업인 뭐 C&D 도전제, 분산제 기업, 뭐 나노신 소재 같은 기업은 이미 퍼포먼스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이제 고밸류를 받는 음극재 쪽 도전제보다는 그 나노신 소재로 뭐 원재료 공급하고 있는 최근에 상장한 제이오 같은 기업들의 네. 오히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한 뭐 시가총액 한 7, 8천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의 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선 전의 액 베이스보다는 전의 질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즈니스 자체가 이익률이 조금 높은 비즈니스를 우선 선호하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의 질 쪽에서 트수리튬 쪽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이한나 연구원님과 뭐 밤새 듣는 2차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 마음입니다. 근데 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겨우 시간 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카페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서운하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투자자분들은 우리 2차전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이어갈 정말 엄청난 성장 산업이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원님 좀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 산업의 미래,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짜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계속적인 기술 연구는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기술 연구라 함은 지금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느껴보셨듯이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만한 여러 가지 공정을 이제 효율성을 가져올 만한 이런 프로세스로 계속적으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으로 나갈 때마다 수율 잡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네. 공정에 대한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장비 업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업체들의 다양한 공정 프로세스, 그리고 뭐 거기서 셀, 모듈, 팩까지 전부 다 이어져 최종적으로는 뭐 리사이클링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선점을 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미국의 IRA는 분명한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2차전지 미래 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4%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성장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높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우리 중국은 제가 중국을 바라보면서 조금 느낀 게 뭐였냐면 그냥 정말 탑다운 방식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열린 것만 투자를 해서 그것만 생산을 하는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시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아예 너무 바텀업 방식을 아예 배제한 상태로 탑다운 방식으로만 간다면은 향후에 뭐 IRA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풀려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충분히 지금 상태로 앞으로 이제 선점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외형 성장 큰 폭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이나 뭐 일본의 바텀업 방식을 너무 표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당한 탑다운, 적당한 바텀업 방식의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듣는 분들이 이제 탑다운, 바텀 이거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세하게 좀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기술 중에 뭐 중국에서 뭐 나트륨 이온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데 반고체 배터리 기술이 킬로그램당 한 360와트시 정도까지 에너지 밀도가 올라왔어요. 엄청난 부분이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액체 전해질보다도 먼저 상용화가 됐던 배터리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했고, 그게 바로 바텀업 방식이에요. 처음에 기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시장으로 키워 나가려는 일본의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탑이 먼저 열렸던 게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확장이 되면서 전해질 배터리의 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거, 이온 전도도가 높은 시장을 갑자기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바텀업 방식으로 해왔던 요 기술을 완전히 중단해버리고 탑이 열린 거에만 싹 쏠려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이 이어져 오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 기업들은 탑다운도 하고 있었지만 본인들이 열고 LFP부터 액체전을 다 키워왔지만 바텀에서 계속 키워야 되는 수많은 배터리의 기술들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게 기술 개발을 해오다 보면 공정 프로세스라든지 다양한 저가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중단하지 말자. 시장이 열린 데야만 뛰어들지는 말자. 기존에 지켜왔던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조금 맥을 이어오면서 나중에 다른 기술에도 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요즘에 저희가 듣다 보면은 요즘 대학교에서 화학과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도체학과 인기가 높아졌던 것처럼 또 2차 전지 관련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한국 기업들의 또 기술 개발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구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차 전지 앞으로도 투자자를 위해서 좋은 리포트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